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방학 잘 보냈나요? 이번 여름이 뭐 더운 것도 더운 건데 너무 습해가지고 선생님은 좀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되게 잘 살아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큰 3단원 일제강점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란 어떤 시기를 이야기하는가? 시기상으로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대략 36년간을 이야기를 하고 이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 개의 시기로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순서대로 살펴볼 거냐? 자, 먼저 일제 통치 방식을 위해서 쭉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각 시기별로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내에서는 어떻게 저항을 했고 국외에서는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숫자들이 달려 있는데 이 숫자들은 바로 여러분들 학습지상의 주제 번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 28 무단 통치와 이른바 문화 통치를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1910년대와 20년대의 통치 방식을 구분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우리 예전에 구석기, 신석기 구분했듯이 1910년대와 2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을 구분하는 게 포인트다. 요걸 꼭 기억하고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제시대 1910년에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3.1운동, 1919년에 일어났던 3.1운동을 계기로 지배 정책이 뭔가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뭔지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별명이 있습니다. 자, 1910년대는 무단 통치, 그러니까 힘으로 찍어 누르던 시기다.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1920년대는 이른바 문화 통치. 그런데 이른바 또는 여기 따옴표, 요거는 인용 부호죠. 실제로 문화적으로 통치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내세웠다라고 해서 우리가 작은 따옴표를 써서 이른바 문화 통치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해줬던 시기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크게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정치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어떻게 우리를 괴롭혔는지. 자, 무단 통치 먼저 갑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고 일제는 최고 통치기구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총독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보내야 되겠는데 이 총독은 어떤 사람들만 되느냐? 바로 무관만 임명이 됐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무관은 곧 군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높은 군인들이 조선 총독부의 총독으로 와서 우리나라 식민 지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헌병이 일반 경찰의 역할을 대신했다. 이런 의미인데 헌병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군인을 상대로 하는 군인 경찰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요새도 헌병이 있죠. 여러분들 군대 가면은 이렇게 하얀색 하이바 쓰고 그다음에 헌병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범죄를 다루는 군인들의 경찰이 헌병인데 이 군인들의 경찰인 헌병이 길거리로 나가서 우리 같은 보통 민간인들을 상대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경찰 제복 입은 사람만 봐도 되게 움찔하는데 군복을 입고 하얀색 하이바를 쓰고 막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은 그런 헌병을 보면은 상당히 좀 쫄렸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헌병들에게는 직결 처분권이 있었어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조선 것들은 좀 맞아야 정신 차리지 라면서 조선 태영령을 제정을 해서 말 안 들으면 경찰서에 끌고 가서 엉덩이 맴매하는 그런 모습도 1910년대에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67쪽에 조선 태영령과 태영 도국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1910년대 무단 통치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박탈되고요. 교사가 칼과 제복을 착용하고 수업을 하는 모습도 이 1910년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교사에게 칼과 제복을 착용하게 했을까요? 음, 그렇죠. 겁을 주는 거예요.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한테 어릴 때부터 겁을 줘서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졸다가 학교에서 교사가 "말하라!" 이러면서 일본 칼을 슥슥 이렇게 한번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으면은 그런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돼서 길거리에서 이와 같은 헌병들을 볼 때 뭔가 좀 이렇게 피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1910년대 무단 통치는 겁을 줘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했었던 시기다.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가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쫄지 않았어요. 1919년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3.1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만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야, 얘네들 겁주면은 쫄 줄 알았는데 쫄기는커녕 이렇게 3.1 운동을 일으키는구나. 뭔가 좀 방법을 교묘하게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을 하자라고 생각한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군인들만 임명될 수 있었던 총독. 법을 바꿔요. 이제는 문관, 군인이 아닌 사람도 총독으로 임명이 될 수 있게 법을 바꾸게 된다. 헌병이 무서웠다고 오케이 우쭈쭈 그러면은 우리 헌병 대신에 보통 경찰로 바꿔줄게 라면서 보통 경찰 제도로 바꾸게 됩니다. 자, 조선 태영령 어유 아팠죠? 오케이. 그러면 조선 태영령도 폐지가 되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부 허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때 1920년도에 지금도 발간되고 있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때 처음 창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교사 칼 제복 착용한 것도 다 폐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문제에 교사가 뭐 칼과 제복을 착용하고 있다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1910년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선 태영령 뭐 태영을 뭐 받았다라고 이제 뭐 자료가 나오면은 또 1910년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부드러운 척을 했던 시기가 1920년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근데? 한번 지금부터 진실을 까발려 보겠습니다. 법을 바꿔서 문관 총독도 임명될 수 있게 했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었다. 부통경찰 제도로 바꾸긴 했으나 인원과 예산은 오히려 증가가 됐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171쪽 하단부에 부통경찰제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일부 허용을 했지만 수시로 검열하고 정관하고 자, 그래서 171쪽 교과서 밑에 보면은 언론 검열로 이렇게 백지로 이렇게 신문이 나간 적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더더욱 문제는 1925년도에 제정된 치안유지법이에요. 이 치안유지법으로 사상 탄압을 엄청나게 합니다. 너 사상이 좀 불순한 것 같아. 너 국가를 뒤집으려 그러지? 이리 와 체포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치안유지법인데 지금의 뭐 국가보안법에 뭐 시초가 됐다 이런 이제 말도 있죠. 여러분들 교과서 170쪽 하단에 보면은 치안유지법으로 검거된 이제 뭐 검거자 수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치안유지법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했구나. 그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일제의 20년대 이른바 문화통치는 굉장히 기만적이다. 기만적이다라는 거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속여 먹은 거죠.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많았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이 좀 잘해주니까 속아 넘어가서 친일파가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친일파가 생산됐던 시기가 바로 1920년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좀 교묘하게 지배 정책이 바뀐 거예요. 1910년대는 일본이 직접 나서 가지고 조선인들을 후드려 팼다라고 한다면 1920년대가 되면은 일본인들이 쓱 뒤로 빠진 다음에 친일파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친일파와 이 독립운동가들이 서로 대립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1920년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농업 분야에서는 토지조사 사업,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해라. 그러면은 네 땅인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줄게. 땅 문서 내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전에 그냥 내 땅이었던 것을 신고를 해서 증명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사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했을까요? 네. 뭐 일부는 신고를 하기도 하고 일부는 신고를 뭐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고되지 않은 모든 땅은 다 총독부 소유로 귀속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공유지 뭐 이제 예전에 왕실 소유의 땅 이런 것들도 다 총독부의 소유가 되면서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지세 수입, 땅에서 매기는 세금에 대한 수입이 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총독부가 이렇게 착취한 땅을 동양척식 주식회사한테 다 넘겨서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본인들, 일본 본토에 있는 그런 이주민들한테 아주 싸게 땅을 불화해 주면서 일본 농업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이 와중에 소작농들은 소작권을 보장받지 못해요. 그래서 소작농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소작농 기억나죠? 소작농은 내 땅이 아닌 땅에서 알바생으로 농사 짓는 그런 농민들을 이야기해요. 자, 상업 분야에서는 회사를 세우려면은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라. 그게 바로 회사령입니다. 그래서 회사령이 제정이 됐던 시기가 1910년대다. 회사를 세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허가 뭐 이런 얘기 나오면 1910년대다. 알아두면 되겠죠. 아니 허가를 안 해 줬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 자본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요. 2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산미 증식 계획이 실시가 됩니다. 생산되는 미국 즉 쌀을 증식 늘리는 계획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100만큼 너네가 이렇게 생산해 내는데 우리 일본이 우리 총독부가 있잖아. 투자를 하고 뭐 새로운 종자도 개량을 해서 너네 100 에서 한 40 정도 생산량을 늘려 줄게. 야 그런데 우리가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늘어난 40의 절반 즉 20 정도는 우리가 가져갈게. 나머지 20은 니네가 가져. 그럼 우리도 좋고 니네도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근데 항상 이론과 실제는 다르고 또 계획과 실제는 또 다르죠. 계획은 이렇게 멋지게 했으나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흉년이 막 들고 제대로 이렇게 예상대로 이렇게 수확량이 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40 만큼 늘리는 게 목표였는데 10 정도 늘린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한 절반 정도 가져가면 참 좋았을 텐데 일본은 "야 우리가 그때 말했지? 20 가져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20 가져갈게." 그래서 20을 가져가고 실제 우리 농민들은 90 만큼 가지는 오히려 가지게 되는 양이 줄어드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뭐 때문에? 산미 증식 계획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늘어난 양,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더 많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의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합니다. 그래서 일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만주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잡곡을 수입을 해서 던져 주고 "니네 먹어라. 죽지 마라." 이렇게 인제 하기도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1920 년대가 되면은 일본에서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회사량이 이제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령을 폐지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 회사를 세우고자 한다면 신고만 하면은 다 회사 세울 수 있게 법을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일본 자본의 침투가 심화되고요. 일본 상품에 붙던 관세마저도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민족 기업들이 굉장히 또 큰 타격을 받음으로써 나중에 물산장려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관세, 외국 상품에 붙는 수입 상품에 붙는 그런 세금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10 년대 무단 통치와 1920 년대 이른바 문화 통치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